지난 1강 때는 저희가 개인 지식 관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식과 개인 지식 관리 그리고 그 지식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세컨드 브레인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브레인 트리니티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제 1회 두뇌 퍼스트 브레인과 세컨드 브레인뿐만 아니라 third brain, 인공지능을 제3의 두뇌로 활용을 해서 대체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남는 방법, 브레인 트리니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가지이죠. first brain과 second brain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second brain이 실제로 무엇인지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세컨드 브레인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제 어떤 창조물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것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진지 실제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좀 내용으로 가보면요, 2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1강에서 세컨드 브레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세컨드 브레인 그리고 개인식 관리의 필요성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것, 일상 속의 작은 경험과 관찰이 점점 더 가치가 업그레이드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로 재탄생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세컨드 브레인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 복습 겸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우선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IT 기술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언제쯤 태어나셨을까요? 아마도 대학교 1학년이면은 한 2006년, 2007년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대중화시킨 뒤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모바일이 대중화되면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에 휩쓸리고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가볍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끝도 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죠. 스마트폰 푸시 알림은 계속 넘쳐나고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우리가 피드를 스크롤 다운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계속 정보가 넘쳐나고 새로운 콘텐츠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이렇게 정보는 넘쳐나는 가운데 그와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정보의 망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수많은 인터넷 링크와 그리고 메시지, 다양한 정보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좋은 맛집을 봤었었고 어떤 링크를 카카오톡에서 누가 공유한 것을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대부분은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보내는데, 저는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나락으로 보내기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나에게 보내기를 해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링크를 공유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떤 내용의 링크였고 왜 내가 나에게 보내놨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현실의 결과가 저는 우리의 집중력의 상실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은 2023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성인 ADHD가 5년간, 즉 2018년에서 2023년까지 5배 급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과연 성인 ADHD인가 하는 저만의 의심을 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2023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대중가요의 곡 길이가 평균적으로 11%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때는 가요의 평균 길이가 한 3분, 30초에서 3분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 빌보드나 인기 차트의 길이들을 보면은 한 2분 30초에서 3분 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길이가 짧은 곡들이 더 인기가 많고 더 많이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기 때문에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 숏폼이 매우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틱톡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트렌드가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1강 때도 언급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숏폼을 자주 소비를 하고 너무 빠져들다 보면은 머리가 좀 안개가 끼는 브레인포그 현상을 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너무 역설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노트북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기술이자 도구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주객전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래 이런 기술과 도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술이란 과학적 지식을 인간의 특정 문제 해결 또는 실용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지식과 프로세스의 응용물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술의 주요 목적은 생활을 더 효율적이고 쉽게 만들고 인간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확장하는 것. 결국에는 이 두 정의를 보면은 이상적으로는 이 도구를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활용을 하여서 인류의 발전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즉 인간이 도구를 지배해서 하지 못한 것들을 이룸으로써 인류의 발전을 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을 보면요. 인류가 불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퀴를 잘 활용을 해서 인류가 불을 발견을 해서 밤에 빛을 밝히면서 더 오래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음식들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식량이 더욱더 풍부해지게 된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바퀴를 발명을 하여서 우리가 더 먼 곳을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증기기관 차로 인해서 물류의 어떤 혁명도 가지고 오게 되었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인간이 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도구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인간이 개발한 기술과 도구에 압도당하여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상적으로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을까요? 제가 우리의 이런 현실을 조금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현재 문제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가 디지털 기술과 도구에 압도당하고 있고요. 우리의 디지털 기술과 도구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부 정보와 지식이 끝도 없이 우리 두뇌를 공격을 하고 수많은 정보의 홍수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을 잘 필터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은 덜한 정보와 지식을 우리 기술과 도구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저장된 데이터들을 다시 불러오려고 할 때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낮은 정보와 지식을 다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의 as 상태라면 이것이 해결되면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인데요. 나에게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이 내 두뇌에 들어오더라도 내 두뇌가 가치 있는 것을 필터링 할 수 있으며, 이 가치 있는 것이 필터링 된 것들이 나의 정보와 지식에 저장이 되고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나의 인사이트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내가 언제나 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글을 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퍼스트 브레인 제1의 두뇌에서 느낀 어떤 영감, 아이디어들을 그대로 나의 제2의 두뇌인 나의 디지털 기기들에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꺼내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세컨드 브레인의 개념입니다. 제1의 두뇌는 나의 무거운 머릿속의 두뇌이고요. 여기서 얻는 어떤 영감들, 아이디어들을 내 디지털 기술과 도구에 그대로 저장을 하는 그런 복제본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의 디지털 도구와 기술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언제나 찾아가서 내 생각들, 나의 고유한 생각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존재로 활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미 세컨드 브레인을 다 각각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제가 1강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이미 나의 복사본입니다.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데이터, 배경화면, 내가 다운받은 애플리케이션, 사진들, 이것들은 다 내가 선택해서 나의 취향대로 꾸며 놓은 것이죠. 우리가 같은 아이폰을 쓰더라도, 같은 갤럭시를 쓰더라도
너의 핸드폰과 나의 핸드폰은 다르잖아요.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거의 우리의 복제본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은 놓고 나오더라도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으면 매우 패닉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만큼 스마트폰이 나의 분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의 분신이니까 나의 두뇌도 복사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미 우리의 복제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디지털 기기에 담아 놓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어떤 좋은 카페나 좋은 식당에 대한 장소들을 봤거나 아니면은 돌아다니면서 뭔가 내가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우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요. 이 두뇌에서 반응한 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링크를 저장을 하거나 하면서 우리 핸드폰 제2의 두뇌에 저장을 하죠. 이렇게 영감을 받아 저장해 놓은 것들을 필요시 나의 세컨드 브레인 제2의 두뇌로 활용을 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친구 또는 친한 친구들하고 가고 싶은 좋은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를 찾아 놨고 담아 놨어요. 내 머릿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떤 창조를 할까요? 친구들하고 기억에 남는 어떤 하루 일정을 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실현을 해서 다시 외부에 뿌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하루 일정을 보내는 것도 내가 이 찾은 가치를 외부에 다시 공유를 하는 것이고, 블로그 글을 쓰는 것도 내가 그 찾아놓은 맛집이 누구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외부 세상에 있는 정보를 저장을 하고 다시 나의 인사이트를 조금 더 더해 가지고 새로 내놓는 이 프로세스를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해 보면요. 이 슬라이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보여 드렸던 것이 결국에는 개인 지식 관리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보의 수집 및 지식의 저장. 제1의 두뇌, 내 머리, 내 머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어떤 인사이트, 가치 있는 것들을 내 제2의 두뇌에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필요할 때 그것을 다시 제2의 두뇌에서 꺼내가지고 재활용하고 연결을 해서 새로운 액션, 가치로 내보내는 창조의 과정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인 지식 관리라는 게 이 정보의 수집 및 저장, 그리고 지식의 재활용, 연결 창조, 그러니까 넣었다가 빼서 다시 쓰는 거, 이거를 모두 포함한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컨드 브레인이 잘 구축이 되면은 각각의 두뇌가 first brain과 second brain이 각각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보의 수집의 단계, 수집과 저장의 단계에서는 제1의 두뇌에서는 어떤 영감을 얻고 연결을 하는 과정을 매우 잘하고요. 그리고 세컨드 브레인은 정보와 지식을 저장하는 것을 잘합니다. 이 알고 보면은 이 제1의 두뇌라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저장하는 것을 잘 못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최대로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가지수는 7가지이다. 7가지 이상으로 가면은 오래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프로세스, 지식을 다시 재활용해서 연결 및 창조할 때는 제2의 두뇌에서 다시 검색하고 꺼내오는 것을 잘하고요. 제1의 두뇌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창조하는 걸 잘하기 마련이죠. 네, 제가 지금까지 세컨드 브레인의 프로세스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가지고 좀 리뷰를 해 봤는데요. 결국에는 개인 지식 관리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캐치를 해 가지고 잘 저장을 해 두는, 나의 주의 집중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요. 제가 이번 강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인 지식 관리와 세컨드 브레인의 관점은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통제를 해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보와 지식들을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주의 깊게 보고 이것을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저장해 두는 역할, 나의 주의 집중력을 다시 통제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강에서 이런 관점에서도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지식 관리라는 것은 나의 아이디어를 보이게 만들고 연결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핵심. 네. 생각하는 나의 동반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를 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결과물, 어떤 창조물로 만드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서는 또
좀 다른 관점에서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도 나의 통제력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매일 쓰는 디지털 기술과 도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로 만들기 위한 관점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개인 지식 관리라는 것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좀 돌아봤다면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개인 지식 관리와 세컨드 브레인이 무엇인지 좀 더 세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 슬라이드도 1강에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개인 지식 관리에는 결국에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것과 2강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는 것이 이 1강에서 봤던 이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런 개인 지식 관리 관련된 프레임워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 세컨드 브레인에 대해서 그 중에서 온라인 개인 지식 관리 커뮤니티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티아고 포르테라는 생산성 컨설턴트가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용어를 좀 대중화를 시켰고요. 그 전에는 숀케 아렌즈라는 사람이 How to Take Smart Notes라는 책에서 1900년대 중후반에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 교수님이 이용을 했던 제텔카스텐이라는 것을 조금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명지대에서 기록학을 연구를 하고 가르치신 이 김익환 교수님의 거인의 노트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각각 이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그리고 시스템, 이 정리하는 방식, 체계 자체가 조금씩은 다른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듯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인 Building a Second Brain, BASP라고 이 티아고 포르테가 말하는 이 세컨드 브레인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 사람의 이 책으로 좀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이죠. 한국어 책 제목으로도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책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티아고 포르테는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 2의 두뇌 세컨드 브레인 워크플로우, 이 흐름도라는 프로세스는 CODE 코드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설명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는 시스템, 어떤 체계는 파라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걸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CODE, 이 코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요, Capture, Organize, Distill, Express라는 건데, 첫 번째 수집 및 정리, Capture Organize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 지식 관리의 첫 번째 파트이죠. 정보 수집 및 정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일단 받아들이고 내 세컨드 브레인에 저장하는 과정이 이 첫 두 가지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느냐라고 하면은 이것을 파라라는 체계를 제안을 했는데요. 내가 지금 이 수집한 정보를 넣을 다양한 폴더, 이런 카테고리들을 실제로 이 정보가 실행 가능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이따가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 비슷한 이런 폴더 시스템, 이런 체계를 갖췄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기한이 있고 끝맺음이 있는 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이게 제일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액티브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두 번째로는 area, 이 영역이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삶을 내가 유지하고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요소들을 의미를 합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관리한 영역을 의미하는데요. 뭐 금융, 관계, 나의 성장, 건강, 계속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들을 areas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뭐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 뭐 운동과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세 번째 영역은 자원, 리소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뭔가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와 지식들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내가 관심 있거나 언젠가는 쓸 것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철학 아니면 뇌과학 이런 것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철학과 뇌과학에서 공부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와 지식들이 바로 뭔가 실행에 옮기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영역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 자원에 들어가겠죠. 마지막으로는 보관소, 아카이브인데요. 현재 더 이상은 관련이 없는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나 아니면 군대를 다녔을 때 그때 모아두었던 정보와 지식들이 지금은 더 이상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소, 아카이브에 넣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파라라는 시스템에 잘 정리정돈이 되었으면은 이것을 다시 꺼내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새로운 것으로 창조를 해야 되겠죠. 이 티아고 포르테라는 사람이 말하는 세 번째 이 워크플로우 프로세스는 추출, 디스틸입니다. 이 모든 정보와 지식들이 다 뭔가 가치가 있거나 가치가 있는 형태로 저장이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보와 지식들을 핵심으로 좀 요약을 하고 좀 간추리고 하는 작업들, 이 원석을 실제로 금덩어리로 만드는, 금의 조각들로 만드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추출, 디스틸이라는 거고요. 점점 이거를 연결시키고 여러 블록으로 쌓아 올려서 어떤 결과물로 표현을 해서 세상에 공유하는 것, 이것을 표현, 익스프레스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티아고 포르테가 말하는 코드와의 워크플로우와 그리고 이 파라라는 관리 체계, 정리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뭐 글로 쓰고 어떤 창의적인 아웃풋을 만들려고 할 때 아예 수집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내가 관심 있고 어떤 이끌림을 느끼는 정보와 지식들이 있으면은 그걸 잘 수집해 두고 정리해 놓기만 하면은 내가 실제로 뭔가 만들려고 할 때 새로 수집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재료들, 그런 조각들은 다 여기 시스템에 있다. 세컨드 브레인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일어나는지는 제가 영상의 후반부에서 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개인 지식 관리 그리고 세컨드 브레인 프로세스, 티아고 포르테의 정의대로 실제로 실천을 한다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제가 또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와 지식의 수집 단계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수집하기와 정리하기가 있었는데 이 수집하기 캡처 단계에서는 티아고 포르테가 잘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공명하는 것을 무조건 메모하고 수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명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속의 울림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것을 바라볼 때 뭔가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더 듣고 싶고 더 궁금하고 내 몸도 모르게 뭔가 그 정보와 지식에 더 몸을 기울이게 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공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명하는 것을 수집을 하기 위해서 티아고 포르테는 이 공명하는 것을 더욱더 잘 수집하기 위해서 티아고 포르테는 두 가지의 방식을 좀 추천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수집을 해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수집하는 정보와 지식들은 어떤 활용, 쓰임이 있어야 해요. 결국에는 그것이 문제 해결하고 이어지는데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12가지 질문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약에 보고 있는 어떤 정보와 지식이 그런 12가지 질문 중 한 가지라도 해결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수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정보와 지식들, 그런 디테일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디테일들을 쫙 나열을 하고 거기에 부합하면은 수집을 하자라는 것이 티아고 포르테가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이 수집하지 않기 위한 기준도 제시를 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공간은 거의 무한정하게 수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무한정하게 많은 파일들을 저장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문제를 또 지적을 하였어요. 그러면은 이 정보와 지식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건지 이 네 가지를 질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보와 지식이 나에게 유용한 건가? 나에게 개인적인 것인가? 어떤 놀랄 만한 새로운 사실인가? 어떤 영감을 주는가? 이 네 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은 공명하는 거고 그것을 수집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수집을 잘 하였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죠. 그쵸? 아까 제가 예시를 드렸던 것이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 또는 생일을 위한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새로 막 생겨난 카페를 봤다라고 해볼게요. 이걸 딱 보자마자 평소에 여자친구가 가고 싶었다고 하는 식물이 풍부한 거의 식물원 수준의 카페를 발견했다라고 해볼게요. 여자친구가 평소에 식물을 좋아하고 그런 곳을 가고 싶었다라는 정보를 저는 알고 있으니 수집을 하겠죠. 그럼 그걸 이제 저장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정리하고 저장을 했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그것을 잘 찾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인스타에서 발견한 어떤 식물원 카페는 이 영역 에리아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에리아 안에 인간관계, 사랑이라는 어떤 폴더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자친구의 생일을 잘 챙겨주고 뭐 행복하게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가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현재 기한이 있고 끝맺음이 있는 거니까 다시 생각해보니 이 프로젝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잘 정리를 했다라고 칠게요. 잘 정리를 하였으면은 이것들을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추출을 해야 됩니다. 쓸 수 있는 정보,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지식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제가 앞서 수집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냐면, 그 식물원 카페와 관련된 정보를 그냥 링크만 저장을 해두고 여자친구 생일 때 써야지라고만 해뒀다면은 제가 그 정보를 토대로 조금 더 실제로 그 링크에 들어가서 리뷰는 어떤지, 어떤 포인트가 인기 많은 요인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카페 정보만으로 제가 여자친구의 생일을 잘 챙겨주기 위한 코스를 짜기 위한 정보로 쓸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그 정보를 토대로 더 살을 붙이면서 유용한 것들을 붙이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추출하는 방법이죠. 네, 그러면 이게 잘 추출이 되었으면은 이제 실제로 이런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결과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전 강의에서 말했던 이 지식들을 지혜로 좀 발전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작은 아이디어들을 조립해서 창의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제가 계속 들었던 예시를 이어서 들자면, 아까는 카페를 찾았다면은 뭐 맛집, 그리고 뭐 선물, 이런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수집을 하였죠. 그쵸? 그러면은 그것들을 제가 잘 이어붙여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어떤 생일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식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수집해 놓은 것들을 토대로 새로운 어떤 아웃풋,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팟캐스트가 될 수도 있고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새로운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제가 여자친구 생일을 챙겨주는 것에 예시로 든 것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글이라든지 유튜브 영상, 이것들의 공통점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쓸모있다, 너무 유용하다라고 느낀 그런 정보들을 잘 수집을 해서 이것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연결시키고 구조화해가지고 나만의 인사이트가 담긴 새로운 결과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식물이 많이 보이는 식물원 카페, 좋은 브런치집, 그리고 생일 선물, 이런 것들은 다 각각의 개별적인 정보와 지식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잘 엮어가지고 여자친구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어떤 생일 이벤트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창의적인 아웃풋이자 여자친구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새로운 창의적인 아웃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식관리 강의,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도 지식관리 강의나 다름이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개인 지식관리와 세컨드 브레인과 관련해서 강의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창의적인 아웃풋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미 지식관리 강의, 세컨드 브레인 강의를 만드는 목표 자체가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제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금방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뇌과학자이신 박문호 박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박문호 박사님의 강의를 하나 찾아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억이 곧 감정으로 이어지고 좋은 감정이 좋은 판단력으로, 그리고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매우 제 심금을 울렸어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외부 소스, 세컨드 브레인 책, 이 티아고 프로테의 책을 읽으면서 공명을 메모해라 라는 부분이 또 제가 너무 관심 있게 봐가지고 이걸 기록을 해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수집을 하겠죠.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노트를 각각 만들 거예요. 각각 만든 노트를 저는 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식관리 강의
폴더에 갖다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박문호 박사님이 이 콘텐츠, 이 동영상에서 얻은 이 영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지만 성장이라는 키워드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넣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키워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개인 지식 관리 강의를 만들 때 이것을 꺼낼 수가 있겠죠. 이 각각을 꺼내서 점점 더 요약을 하고 핵심만 추출을 해내고 내 생각을 덧붙여서 엑기스만 남겨서 지식 관리 전체 강의에서 두 가지의 포인트, 왜 메모를 해야 하고 무엇을 메모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개인 지식 관리 프로세스, 세컨드 브레인의 그 프로세스랑 그리고 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티아고 포르테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이 그림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 지식의 우주, 정보와 지식의 우주에서 내 관심을 끄는 것들, 공명을 하는 것들을 수집을 해서 결국에는 나의 시스템에 가져가서 연결을 시킵니다. 정리를 해두고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놔요. 그리고 그중 일부 정보와 지식들이 이 연결이 나중에 제가 새로운 아웃풋, 창의적인 산출물로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개인 지식 관리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티아고 포르테가 한 이야기랑 아니면 제가 표현한 이 이야기랑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그쵸? 결국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인 지식 관리는 결국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티아고 포르테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세컨드 브레인 그리고 개인 지식 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개인 지식 관리를 실천을 한다라는 게 세컨드 브레인을 갖는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양방향적 사고를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보시면요. 아까 세컨드 브레인과 좀 비슷합니다. 우선 이 외부 세계에 있는 정보, 새로운 정보 개념 X라는 것이 우리의 개인 지식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 이 하향식, 이 위쪽에 하향식 사고 과정과 상향식 사고 과정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것들이 연결이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 결과물, 아웃풋 Y로 탄생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상향식과 하향식 사고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메모를 했는데 이 메모를 연결시키고 나서 정리를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줌아웃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보다 보니까 '우와 이런 발견도 있네. 우와 이런 것도 있었네.' 라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탑다운으로 우리가 정리된 어떤 정보와 지식들을 보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상향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막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막 의식 흐름대로 막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아이디어 하나가 더 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오는 것이 상향식 사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 상향식 프로세스가 이 새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무 위에서 하늘에서 아래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이 보이잖아요. 하늘을 날아보다 보면은 저기는 이쁜 숲이 있네. 저기에는 꽃밭이 있네. 이 꽃밭하고 숲이 서로 어우러져서 새로운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향식 사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상향식 같은 경우는 저는 다람쥐보다는 어떤 생쥐, 쥐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쥐는 나무를 오르거나 아니면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닥에서 새로운 음식물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먹이를 찾았는데 '내가 이 먹이를 모으다 보니까 저런 것도 보이네.'라고 하는 그런 상향식 사고 과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양방향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향식 사고를 주로 하는 사람 정원사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내가 새로운 영감, 인사이트를 얻어 가지고 이걸 메모를 하여서 나의 개인 지식 관리 체계 안에 넣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하나의 생각, 지식의 씨앗을 심었는데 이것이 엄청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내가 연결을 해 놓고 보니 이 모든 연결 네트워크나 이 구성 자체가 어떤 아이디어를 탄생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재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창의적인 아웃풋,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하향식 사고랑 하나의 노트에서 더 확장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상향식 사고가 둘 다 필요합니다. 저는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좀 오버랩을 시키고 좀 뒤에 이렇게 좀 투명하게 만들면은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 X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아웃풋 Y로 나가는 과정에서 상향식과 하향식 사고를 통해서 Divergent Thinking과 Convergent Thinking,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둘 다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발산만 하거나 수렴만 할 수는 없잖아요. 두 개가 다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더 새로운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파트로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실전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실질적인 프로세스를 제가 활용하고 있는 옵시디언이라는 툴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우리 관찰하는 순간 들었던 생각과 영감들을 잘 뽑아내서 메모를 해서 좋은 재료를 모은 다음에요. 이것을 디지털 기기에 저장을 해두고 상향식과 하향식 사고를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아웃풋을 만드는 예시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개인 지식 관리 프로세스를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옵시디언이라는 노트 테이킹 툴을 메인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꼭 이 옵시디언이라는 툴에 좀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노트 앱, 메모 앱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일치하고요. 제가 옵시디언이라는 앱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잘 활용하기도 하고 나중에 AI랑 연계시키기 되게 좋아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노션을 쓰셔도 되고 에버노트라든지 원노트, 내가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앱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과 프로세스만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목표를 하나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창의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싶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뭔가 목표를 정해야 돼요. 이 개인 지식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은지 이 목표를 정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으는 지식들이 가치가 있으려면 결국은 어떤 액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더라도 어떻게 이용하고 싶은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나에게 더욱더 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와 지식들을 모으게 되기 때문이죠. 앞서 티아고 포르테의 세컨드 브레인 COD 코드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을 때 캡처에서 나와 공명하는 것을 수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노트 테이킹과 인공지능의 어떤 관계, 예를 들어서 제가 인공지능 시대에 노트 테이킹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노트를 어떤 글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시를 하나 드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갑자기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게, 물론 제 옵시디언, 제 세컨드 브레인 안에 인공지능과 노트 테이킹에 대해서 뭔가 이미 연결이 많기도 하고 수집된 것이 많아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미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어떤 네트워크까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목표를 정하는 게 그냥 이렇게 달랑 단어를 하나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명확하게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인공지능과 시대의 노트 테이킹의 중요성 하고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싶어졌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적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의식의 흐름대로 제가 무엇을 적고 싶은지 직접 적어보겠습니다. 내가 결국에 적고 싶은 글은 인공지능 시대의 노트 테이킹의 중요성에 대한 것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서 생각을 덜 하고 그 생각하는 것을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노트 테이킹을 통해서 나의 사고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 적은 것을 인공지능에 나중에 넣음으로써 훨씬 더 좋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글을 쓰고 싶어. 이렇게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말을 한 것을 이렇게 노트로 이 스피치 투 텍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적고 싶은지를 적는 행위만으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어떤 것들을 수집하고 싶은지,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 먼저 목표 정하기 프로세스를 마쳤고요. 그러면 수집하기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죠. 이 수집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수집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노트 테이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노트 메이킹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이 노트라는 것이 나의 생각,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과정들을 실제로 어떤 형태로 표현해낸 것이 노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를 테이크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받아들이는 것이 노트 테이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트 메이킹은 이 노트, 나의 생각이 실체화된 것을 결국에는 이것을 실제로 표현을 하고 내가 직접 만든다라는 말이 메이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집을 할 때 해야 되는 것은 노트 테이킹도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좋은 글을 보고 거기서 좋은 글들이 요약된 것들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생각을 덧붙여 가지고 노트 메이킹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 노트 테이킹은 수동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서 기록하는 것. 일반적으로 듣고 경청하면서 받아 적는 것이 노트 테이킹, 저는 그것을 메모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노트 메이킹, 나의 생각을 실제로 만들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든다는 것은 능동적이고 이것은 나의 고유한 생각을 정리하고 검토하고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노트 메이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집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인터넷 창을 열어서 그냥 여기서 인공지능과 노트 기록의 중요성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수집을 하는 것은 이렇게 목표를 정하자마자 하진 않고 머릿속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은 제가 핸드폰에서 인터넷 브라우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을 보면서 관련된 어떤 정보와 지식이 올라오면은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시일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바로 서칭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기획. 디지털 시대에서는 어떻게 삶을 기록하고 있을까? 학습 데이터의 중요성과 성능 향상. 결국에는 기록이라는 게 데이터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학습하고도 연결이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록에서의 AI 활용, 디지털 리터러시와 공공 기록물 간의 상관관계, 이런 글을 한 4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노트 테이킹을 먼저 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트 테이킹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고 이것을 요약하고 그냥 하이라이트하는 게 노트 테이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옵시디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롬 확장 앱들 중 하나가 이 옵시디언 웹 클리퍼라는 겁니다.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노션 웹 클리퍼처럼 내가 하이라이트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쭉 보고
한번 하이라이트하는 것을 일단 해 저는 이 옵시디언 웹 클리퍼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를 하고 제 옵시디언에 가지고 올 겁니다. 한번 빠르게 해 볼게요. 제가 옵시디언 웹 클리퍼라는 것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것을 노트 테이킹하고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좀 해 보았는데요. 얘를 가지고 제 옵시디언에 하이라이트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전반적인 원문을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여기 하이라이트도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나중에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재료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하이라이트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이게 어떤 거랑 연결이 되는지를 표시를 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고 어떤 주제들과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토픽을 저는 갖다 넣습니다. 토픽하고 연결되는 게 저는 노트 테이킹 그리고 AI 그리고 기록이라는 키워드들과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연결을 해 놓을게요. 여기 보면은 제가 연결을 함으로써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할 때마다 비슷한 것들을 연결을 함으로써 제 세계관이나 제 개인 지식 관리 체계 안에 하나의 노드가 들어와서 다른 것들과 연결을 해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메모를 수집을 할 때마다 연결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하향식으로 실제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 두었고요.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기록, 방금 전에는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 대한 거고, 기록에서의 AI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글을 제가 방금까지의 글이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의 기록이 AI에도 활용이 되려면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지 기록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적은 글입니다. 얘도 한번 가지고 올게요. 저는 얘를 읽으면서는 관련이 있었던 게 기록학과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얘는 그래서 토픽이 기록학과 아카이브스 AI의 활용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저희 퍼스트 브레인과 세컨드 브레인만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연결까지도 직접 했는데 다음 3강에서 보여드릴 것은 이렇게 연결 자체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낼 수 있는지도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방금까지는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해야 되는 것은 노트 메이킹입니다. 노트 테이킹과 메이킹의 차이점은 테이크는 수동적이고 방금 했던 것이 수동적이었죠. 그리고 메이크는 능동적인 것인데 얘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은 저의 생각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인사이트를 느꼈다.'라는 것을 하나라도 더 적어 놓는 것이 결국에는 노트 메이킹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노트 메이킹과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노트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노트 메이킹을 하고 생각을 명확하게 적으려면은 이 노트 안에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거는 브레인 노트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브레인 노트를 통해서 노트 메이킹을 할 때는 우리가 5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백그라운드입니다. 내가 뭔가 주의 깊게 집중을 해서 수집하고 싶은 정보가 있어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장소에서 몇 시 몇 분에 내가 어느 카페에서 이것을 보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이유로 이것을 모으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있고 수집하기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경이에요.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그 느껴지는 공명 있잖아요. '우와.
나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먼저 적어 놓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수집하는 그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인사이트 생각이 있으면은 글쓰기로 치면은 결론부터 일단 적어 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앰플리파이는 세 번째로는 앰플리파이 확장입니다. 내가 공명에서 시작한 것을 공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마음에 공명을 느꼈을지, 왜 흔들렸는지 확장을 시키는 개념인데요. 내가 그 생각을 왜 했을까? 그 아이디어를 왜 갖고 있었을까? 어떤 면에서 그것을 느꼈을까에 대해서 의식의 흐름대로 쭉 적어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BRA만 적었어도 결국에는 내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엑기스를 다 담아둘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인터그레이트, 이것이 어떻게 나의 지식 관리 세계관에서 통합이 될 건지, 그리고 내비게이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함께 또 기록을 해 줘야 이 노트 메이킹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트 메이킹을 한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 느꼈던 가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이 생각의 엑기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일 그 내가 발견한 이 지식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라는 가정하에 결국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될까도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 노트로 돌아왔었을 때 내가 '아, 이런 이유로 이 노트를 적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까먹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보여드릴 것은 이 브레인 노트의 형식에 맞게 기록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그 이 브레인 노트로 적었던 하나의 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저는 "감정은 애기같이 적어야 한다."라는 노트를 하였는데요. 우리가 기록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을 최대한 애기같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를 적어야, 나만 본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적어야 제일 의미 있는 기록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고요. 그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나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resonate 아래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amplify에서는 내가 이 말을 한 그 내용, amplify에서는 내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 어떤 생각,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할 때 그 느낌을 제일 솔직하게 적어야 하는 이유는 그 생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외부 세계와 교류를 하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느꼈을까?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는 어떤 느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느낌부터 적어야 한다. 나중에 그렇게 적어 놔야 우리가 제일 의미 있는 기록을 가치 있는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적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던 노트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 백그라운드를 가면은 제가 기록의 이유,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의 즐거움 몰입의 즐거움 책을 독서를 하다가 이게 매우 저는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책의 문구를 읽고 이걸 기록을 하였다라는 배경도 적어 놓으니까 이걸 돌아가니 '내가 이거를 그 이유로 적었구나. 왜 이것이 내 옵시디언 안에 있지?'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 노트도 위에 갖다 놓았고, 관련된 어떤 핵심 키워드들도 이렇게 갖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thinking이라는 단어도 넣었고, feeling, psychology, 심리학 이런 것도 갖다 넣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까지 수집하기의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수집하기라는 것은 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노트테이킹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서 노트 테이킹, 인터넷에 있는 글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연결시키는 것과, 그리고 노트 메이킹,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서 이것을 브레인 노트라는 템플릿으로 적어낸 것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결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것은 저는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의 별도의 단계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연결을 하기라는 게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연결을 해 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나중에는 왜 그걸 기록해 뒀는지 기억도 안 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별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수집을 하고 기록을 하였는데요. 처음에 기록에서의 AI 활용 관련해서도 이렇게 미니 네트워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에 대한 것도 연결을 시켜 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감정은 애기같이 적어야 한다라는 것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놨어요. 그 연결을 해 놓으면은 결국에는 이런 새로운 노드가 추가가 됐는데, 추가가 되는 동시에 연결을 많이 해 놨습니다. 이 연결이 계속되고 노트를 계속하다 보면은 결국 완성되는 것이 이런 그래프 뷰입니다. 좀 징그럽고 저의 뉴런처럼 생겼죠. 제가 그동안에 옵시디언이라는 노트 테이킹 앱을 쓰면서 연결을 하고 노트 만든 것들이 이렇게 다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 놓기도 하면은 이게 다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기도 하고요. 지금 로딩 중인데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허브처럼 연결되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은 연결이 많은 것들은 이렇게 점이 커지기도 하고, 이런 네트워크가 연결이 됩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연결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하향식 사고이죠. 이따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수집과 연결을 해놨으면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나중에 잘 찾을 수 있고 내 머릿속에서 이 지식이 이러한 형태로 분류가 되었다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프로젝트나 주제 단위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만의 폴더 체계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ABCDE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식이라는 게 제 머릿속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고려해서 이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발상과 수렴, 그리고 지식의 수집과 재활용까지 생각했었을 때 이런 폴더 체계를 만들어 냈어요. 이 세부적인 것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4월 달에 올라온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LBCD 폴더라고 치면은 이 영상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옵시디언의 폴더 체계, 지식 분류 체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폴더 체계를 어떻게 하는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지식 관리 시스템을 정리하기 위한 폴더 체계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답은 없지만 베스트 프랙티스는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제가 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박스가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지 보수를 위한 폴더가 하나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중간에 나의 지식 세계를 이루는 폴더 체계입니다. 이 인박스라는 것은 이메일 수신함 같은 거예요. 일단 디폴트로 들어오는 수신함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중에 다른 폴더로 보내거나 처리를 하는데, 일단 다 들어올 수 있는 인박스가 필요합니다. 인박스가 들어와서 내가 메모를 하고 연결까지 해 놓는, 아직 처리가 좀 되고 있거나 처리가 덜 된 노트들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이 파일들 같은 경우는 이 개인지식 관리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 파일들이 많을 거예요. 템플릿들도 있고, 설정 파일, 폰트, 프롬프트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수한 파일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여기 하나에 같이 들어가서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폴더로 같이 들어가서 유지 관리가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유지 관리나 이 개인 지식 관리 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위한 폴더들은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백그라운드에서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식 관리를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되돌아오는 노트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간에
큰 개인 지식 관리 체계를 어우르는 이런 시스템인데, 저는 ABCDE라는 것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티아고 포르테이 파라를 그대로 차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폴더를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철학으로 어떤 체계로 이것을 만들었는지 세팅을 하였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세 가지의 노트가 추가가 되었죠. 우선은 기록에서의 AI 활용, 이게 있었는데요. 얘는 이미 폴더로 들어가 있습니다. 애틀래스에서 sources에서 클리핑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에게는 이 애틀래스라는 게 외부 세계에서 들어와서 저장되는 외부 지식들, 노트 테이킹을 한 것들이 유지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애틀래스는 그런 개인 지식 관리, 외부 지식들이 저장되는 지도책 같은 느낌이고요. 소시스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긁어온 것을 저장하는 공간. 그리고 클리핑스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옵시디언 웹 클리퍼라는 것을 이용해서 원문 그대로를 긁어오는 애들을 또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폴더도 3뎁스인데, 저는 이게 옵시디언 웹 클리퍼를 실행했었을 때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설정을 해놔서 따로 폴더를 옮겨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정은 애기같이 적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노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은 플러스라는 폴더 안에 있거든요. 이 플러스라는 폴더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인박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프로세싱이 되면은 저희 폴더들 중에서 브레인하고 제텔이 있는데요. 이 브레인이라는 것은 내 애틀래스에 있는 것들과 다르게 나의 고유한 생각을 적어놓는 그런 노트들이 모인 곳이고, 이 제텔스라는 것은 제텔 카스텐이라는 방법론에서 영구 노트, 퍼머넌트 노트라는 게 있는데, 그런 노트 형식들이 들어가는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트가 나의 고유한 생각이니 브레인 안에 제텔 안에 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트들이 자기가 위치해야 되는 곳에 자동으로 가면은 정리까지 다 잘 진행이 된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집을 하고 연결해서 정리를 잘했죠. 개인 지식 관리의 그 큰 두 가지 스텝에서 첫 번째 게 끝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재활용하고 꺼내 와서 다시 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옵시디언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적었던 목표가 있었었죠. 이 목표라는 것은 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노트 테이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STT로 끄적였던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미 이거를 적음으로써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은지 간단하게 기록해 놓는 행위만으로도 내가 어떤 목차로 쓰고 싶은지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우선 이 노트에다가 제가 앞서 수집을 했던 세 가지 노트 있죠?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한번 시켜 볼게요. 기록에서의 AI 활용, 어떻게 쓰고 있을까? 네, 그리고 기록은 애기처럼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제가 앞서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얘네들을 연결을 시키고 싶어서 애초에 가지고 왔으니까 일단 연결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노트와 관련해서 관련된 어떤 토픽들이나 생각나는 노트들을 추가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노트 메이킹이라는 것을 자주 활용을 하는데요. 얘를 일단 우선 연결을 시키고요. 노트 메이킹이라는 것이 저는 아마도 여러 노트가 있어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일단 연결을 다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AI의 활용, AI 유스와 관련된 것이, 예, 또 저는 연결을 짓고요. 네,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 중 하나가 제가 적었던 글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브레인 노트 템플릿도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한번 시키고 싶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제가 이 글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온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연결을 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새로 발견을 하고 새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옵시디언에서 이 로컬 그래프 아까 보여드렸던 이 노트를 기준으로 한 뎁스로 연결시켜 놓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2 뎁스, 3 뎁스 이렇게 점점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뎁스로 나아가다 보면은 아마도 다른 노트들과 연결된 어떤 노트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인공지능 시대의 노트의 중요성을 대해서 연결했고 얘랑 얘를 연결했는데 얘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얘를 다시 브레인 노트법 얘도 이제 연결을 한 번 더 직접적으로 시키고요. 네, 또 연결을 하니까 제가 저의 메모 철학에 대해서 적어 놓았던 것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나 이거 기억하는데 너무 도움이 됐는데 메모 철학 5S. 네, 이렇게 연결을 직접적으로 시키면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 더 나오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 노트 메이킹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만 더 찾아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이미 연결해 놓은 것이 많을 경우에는 하나의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저 노트랑 이 노트랑 연결이 돼 있으니 얘도 한번 연결해서 확장을 해 볼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생깁니다. 그런 방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면 되고요. 또 이것은 하나의 노트를 기반으로 점점 더 뻗어 나가서 확장을 하는 이건 상향식 사고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제는 이 그래프를 하향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뷰를 하면은 이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전체 그래프인데요. 이 전체 그래프에서 일부 키워드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어떤 노트들이 있는지를 구분을 해 가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트 메이킹과 브레인이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어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런 큰 노트가 하나 있고요. 네, 노트 테이킹과 인공지능과 연결된 이런 노트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가 하나 보이는데요. 얘가 좀 핵심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Personal Knowledge Management (PKM) 그리고 노트 테이킹 프레임워크도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personal 얘를 가지고 얘를 또 얘가 중요한 연결이었지. 얘가 중요한 단어였지라는 것을 또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메모와 기록의 차이도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시대의 노트 테이킹의 중요성 또 2단계 나아가서 또 노트가 있으니까 얘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노트들과 기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 뷰 내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로컬 그래프랑 이런 글로벌 그래프 뷰를 통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렇게 선별을 했고요. 일단은 이것에 대한 전제 자체가 기록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일단 기록을 많이 해 두시면은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하고 다시 좀 정렬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노트들을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리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미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어 가지고 얘를 가지고 한번 분류를 나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블랙 포인트로 만들어 주고 이 노트 메이킹과 노트 메이킹 프레임워크가 일단 우리가 AI 시대에 얘가 AI 시대의 기록법 노트 테이킹이 아닌 노트 메이킹 해 가지고 얘를 또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그룹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중에서 얘를 또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그중에서 프레임워크 노트 프레임워크라고 넣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클러스터링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서론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얘도 결국에는 원칙과 얘를 서론에서 이용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기억하는 것은 기록에서의 AI 활용이라는 것은 어떤 기록학에서의 원칙과 관련된 거였고
제 메모 철학과 좀 관련이 있어서 이거를 노트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생각보다 이 앞에 AI 시대 기록부 다음에 노트 철학을 넣은 다음에 노트 프레임워크를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은 애기처럼도 결국엔 노트 철학에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노트 메이킹과 노트 테이킹의 차이도 여기 들어가고, 이 주제는 처음에 나오면 좋으니까 이렇게 제가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했냐면 제가 적은 이 목표를 바탕으로 서론, 본론, 그리고 이제 결론이 또 나와야 되겠죠. 제가 적은 노트들을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룹화를 하면서 저만의 구조를 따준 겁니다. 이것이 또 하향식 사고랑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꺼내 놓고 이것을 점점 구조화하면서 나만의 글로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하나 둘씩 나의 글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건데요. 하나씩 생각과 인사이트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관련 있는 주제, AI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인공지능 기록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서론으로 좋음. 그리고 AI 시대 기록법은 노트 메이킹이 되어야 한다.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트 메이킹은 우리의 답에 대한 것이 올 수도 있고, 메모 철학. 네.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의식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노트들 꺼내 놓고 얘를 구조화하고,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더 많이 연결시켜 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글이 한 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는 결국에는 여기 안에 있는 덩어리들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걸 하다 보면은 내가 빈 곳이 또 내가 뭔가 논리적으로 비약하거나 아니면은 더 발전시키고 싶은 곳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기록과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이 추가로 생각이 나면은 이제 여기 내에 들어갈 애들을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 적거나 아니면은 새로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나의 세컨드 브레인을 이용을 하면 되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결국에는 내가 창의적인 아웃풋을 만드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큰 프레임워크,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개인 지식 관리와 세컨드 브레인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시스템과 워크플로우, 즉 프로세스와 어떤 정리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저희가 한 내용은 퍼스트 브레인과 세컨드 브레인을 잘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번 강에서는 저희가 퍼스트 브레인과 세컨드 브레인을 잘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외부 지식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흥미를 느꼈다면은 그것을 세컨드 브레인에 잘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 꺼내서 이런 글을 쓰는 아웃풋으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배웠는데요. 이 프로세스만 인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옵시디언뿐만 아니라 어떤 노트 테이킹 앱을 쓰시던지 간에 그냥 메모장을 쓰시던지 간에 결국에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준비가 되어서 시대 이것만으로 너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3강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하면은 이 모든 개인 지식 관리 프로세스들이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 실제로 찾아봐야 되고 기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제가 글에 이런 구조를 만들었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이것들을 좀 더 생산적으로 AI까지 겸용해서 서드 브레인, AI까지 곁들여가지고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